70세의 비밀 수업 내가 며느리의 짐이 되는 순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0을 넘어선 평범한 대한민국의 할머니죠.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죽음을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손주들 재롱 보는 게 제 삶의 전부였죠. 그런데 몇 달 전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엌에서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을 때였어요.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허리를 삐끗해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죠. 그때 며느리가 저를 부축하며 흘린 눈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고통보다는 이제부터 내가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구나 하는 막막함과 부담이 섞인 눈물이었죠. 저는 제 존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는 순간을 그 눈물 속에서 선명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 노인들의 가장 큰 심리적 부담감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이라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평생 애썼는데 마지막까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존엄한 마무리, 웰다잉 준비 같은 단어들을 검색했죠. 결국 집 근처 복지관에서 웰다잉 교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통제할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사님이 제일 먼저 설명해 준 것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전까지는 이 의향서가 죽음을 서둘러야 하는 무서운 서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사님은 이 의향서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무의미한 고통을 억지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나의 자기 결정권을 미리 법으로 지켜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제 몸에 호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치료 효과는 없는데 고통만 느끼며 억지로 생명을 유지하는 상황. 그리고 제 자식들이 의사에게 계속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 딜레마를 떠올렸죠. 이 의향서는 자식들에게 내가 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미리 결정했으니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말해주는 배려이자 방패막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크게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자식에게 주는 가장 값진 사랑의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의향서 작성을 결심한 뒤 저를 괴롭힌 또 하나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바로 치매였습니다. 암은 통증이라도 표현할 수 있지만 치매는 나의 기억과 의식이 사라지는 병이니까요. 정신을 놓는다는 것은 곧 자기 결정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변의 친구나 선배님들이 치매로 고통받는 것을 보면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강사님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을 시작하라. 노년기에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둘째, 성년 후견인 제도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력을 잃을 때 저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중요한 결정을 대신하게 하는 법적 안전장치죠.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웰다잉은 곧 웰리빙이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의 남은 페이지를 며느리의 눈물로 채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 손으로 쓴 사랑의 선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부엌에서 넘어진 후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웰다잉 수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저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딱 하나, 이 결심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웰다잉 수업을 듣고 있고 곧 의향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죠. 제 말에 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불효자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미리 말씀하세요? 아들의 말은 울음 때문에 끊겼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랑과 배려로 시작한 일인데 아들은 그것을 엄마의 포기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그때 아들의 눈물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강사님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자 강사님은 저의 경험이 대부분의 가족이 겪는 현실적인 갈등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사님은 자녀들에게 의향서의 법적 효력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의향서는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가족들이 법적으로 책임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아들을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희들에게 포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란다. 이건 무의미한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는 엄마의 마지막 자기 결정권이란다. 내가 나중에 병원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엄마는 견딜 수가 없어. 이건 너희를 향한 엄마의 가장 큰 배려이자 사랑이야. 그때서야 아들은 제 의도를 이해하는 듯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대화는 저희 가족에게 죽음에 대한 금기를 깨고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향서 등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이처럼 저희처럼 용기 있게 대화를 시작한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연명 의료에 대한 준비를 마쳤지만 저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큰 두려움이 남았습니다. 바로 치매였습니다. 치매는 저를 둘러싼 모든 것을 낯설게 만들고 결국 나라는 저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릴 테니까요.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10%를 넘는다는 통계를 볼 때마다 이 공포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강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치매는 예방에 최선을 다하되 만약 찾아온다면 가족과 사회가 함께 통제 가능한 영역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실질적인 대비책은 성년 후견 계약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놓았을 때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을 맡아줄 사람을 미리 법적으로 지정해 두는 것이지요. 저는 딸아이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딸아이에게는 제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지, 혹시 모를 상황에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저의 모든 뜻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통제력을 잃어도 나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사님의 조언대로 치매 공포를 이겨낼 웰리빙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활동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저는 젊은 시절 꿈꿨던 유화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캔버스에 붓을 올릴 때마다 제가 여전히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기쁨을 느낍니다. 웰다잉 수업은 제 삶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삶을 충실하게 살게 만드는 마법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눈물 어린 대화를 통해 연명의료의향서가 포기가 아닌 사랑임을 확인했고, 성년 후견 계약으로 치매에 대한 공포도 어느 정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마지막 과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물질적인 정리, 즉 재산에 대한 유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 아끼고 모아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마련했습니다. 액수가 아주 크진 않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이 돈 때문에 자식들이 얼굴 붉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유언장 없이 상속이 진행될 경우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처럼 평생 모은 재산이 몇 억 정도인 경우 어머니가 나를 더 사랑했다, 내가 부모님을 더 많이 모셨다는 감정적인 싸움이 재산 액수와 상관없이 크게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10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10원 때문에 싸우지 않게 하는 것이 더 값진 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 수업의 다음 단계인 유언장 작성을 준비했습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편지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형식이 있다는 것을 배웠죠. 특히 가장 흔한 자필 유언장은 딱 5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전문 내용을 직접 손으로 쓸 것, 작성 날짜를 명확히 적을 것, 주소 본인의 주소를 명확히 적을 것, 성명을 직접 쓸 것, 도장을 찍거나 서명할 것.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된다고 하니 저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재산을 구체적으로 적고 내가 죽은 뒤 이 재산을 내 뜻대로 나누어 달라는 분명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제 인생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쓰면서 저는 유산 기부라는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고 하죠. 저는 고민 끝에 제 재산의 5%를 제가 평소 관심 있던 지역 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사님이 던진 질문에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사님, 유산의 크기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랑의 크기를 결정하나요? 저는 그 돈이 자녀들의 삶을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5%가 엄마는 마지막까지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는 메시지를 남겨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도 이 결정을 듣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가치를 물려주었다는 생각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정말 성공적인 삶의 마무리를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산 정리까지 마치자 제 마음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편안하게 갈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웰다잉 수업은 우리에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었습니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남은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증과 기타 증상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영적 안정을 돕는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호스피스를 통해 제가 살고 싶은 삶의 마지막 모습을 설계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것이 힘들면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할 것,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것, 고통 없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통증 관리에 집중할 것.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만족도가 90% 이상이라는 통계는 저에게 큰 위안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엄마는 마지막까지 너희들의 손을 잡고 평화롭게 웃으며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더니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기 결정권이라는 든든한 날개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유화도 더 열심히 그리고 봉사활동도 더 열심히 하며 저만의 아름다운 삶의 페이지를 채워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가장 위대한 삶의 비밀입니다.